오늘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클릭이 몇 번인가 확인하던 차에 서브스크라이버가 2명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축하 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차를 준비한 거야. 사실 난 올릴 내용은 많아. 왜냐면 내가 레이서 3년, 테스트 드라이버 1년, 인터넷 미디어에 거의 1년 동안 기고를 했었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것들은 많지. 하지만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 얼굴이 안 나온 것만 추려서 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로 올릴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이 차는 내 얼굴이 없는 영상이 없어서 일단 내용만 올릴게. 기회가 되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도록 할게. 사실 이번 내용에는 빠가니 후에라를 소개할까, 오늘 소개하는 SLS를 소개할까 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차량을 먼저 소개한 후 더 이상 내가 경험한 차 중에 소개할 만한 차가 없을 때 경험이 없는 차들을 중간중간 끼워서 넣는 것이 차에 대한 나의 느낌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 해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중부고속도로 등등을 신나게 달려보았던 SLS를 소개하도록 할게. 이 차를 처음 보았을 때 묵직한 배기음과 걸윙 스타일로 열리는 창문만으로도 다른 여러 슈퍼카와의 차원이 다른 뭔가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돼.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등의 이탈리아 차원은 또 다른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닌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디자인. 이 차량의 실내는 이탈리아 차량에 갖는 고급스러우며 아름다운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뭔가 고급스러우면서 꽉 차 있는 느낌이 없는 듯한 꽉 차 있는 빈틈이 없는 듯한 디자인. 특히 이 차량이 슈퍼카 레벨이면서도 벤츠의 엠블림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차량이 2010년 데뷔한 이래 컨버러블 버전, 블랙 에디션 등이 추가되었어. 내가 경험한 차량은 2012년식 일반 SLS 모델로 500마력이 훌쩍 넘는 파워도 대단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파란 신호를 받고 급 출발 시의 토크는 내가 지금까지 운전했던 차량 중에서 최고였어. 그 당시 매뉴얼 모드로 7단 듀얼 클러치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3단까지의 기어 변속 타이밍을 계속 놓쳤던 것이 기억나. 옆에 타고 있던 차 주인의 표정을 살피니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 그날은 서울 천호동에서 출발해서 분당 쪽에서 일 보고 오산 쪽으로 생긴 새로운 고속도로를 타고 속도를 내보고 그날 드라이빙을 마쳤어. 그 차를 지인 집에 차고에 넣어두고 내가 임시로 타고 다니던 렉서스 GS 350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두 차량의 토크 차이가 너무나도 몸소리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이 차량의 거대한 토크가 대단하다고 느꼈었어. 페라리, 람보 등의 차량이 차는 너무 빠르게 잘 나가지만 괴력의 토크를 느낀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 차는 파워보다는 토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 거기다가 차량이 슈퍼카치고는 무거운 1700kg 정도로 꽤 무거운 차량이었는데 이 무게로 이 정도의 운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토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이 차의 토크에 집착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레이스에서 토크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지. 물론 컨트롤이 가능한 토크인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 거야. 물론 토크가 강한 차들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차량이 있어. 예를 들면 다하치 바이퍼 같은 차량. 하지만 벤츠의 차량들이 대단한 이유는 전자장비 등과 세시 강성 등으로 토크가 강해도 그걸 컨트롤하여 드라이버가 차량의 조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점이 아닌가 해. 시작한 김에 간단하게 추가 설명하면 같은 홀스 파워의 차량이 있고 한 차량의 토크가 다른 차량보다 좀 높다면 물론 기압 비등의 나머지 환경은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토크가 높은 차량이 기어간 가속력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특히 트랙 레이스의 상황 하에서 같은 코너를 같은 속도로 탈출했다 하더라도 토크가 높은 차가 일정 구간 이후에 가속력이 더 좋으므로 그만큼 앞서가게 되지. 이제 토크가 레이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서울 오산 드라이빙을 마친 이후 얼마 뒤에 다른 지인의 같은 차량으로 주말 새벽에 차량 리뷰를 위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진행했어. 시내 및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파워와 토크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서킷에서 고속 주행을 하면서 처음 느낀 점은 나는 이 차를 제대로 운전할 능력이 없구나였어. 많은 일반인들이 파워가 높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때마다 난 파워와 운전 실력은 비례하므로 운전 실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파워의 차량은 속된 말로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
그러면서 승부욕이나 욕심만 앞서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겠죠 하고 대답해. 나도 차를 너무나 좋아하고 수년간의 레이스 및 테스트 드라이브 경험이 있어도 내가 단 몇 시간 안에 차량을 숙지하고 차량의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는 차량의 파워는 약 한 300마력 전후의 차량이라고 생각해. 테스트 차량의 파워가 많이 올라가면 차의 파워 밴드 등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테스트 시에도 차의 한계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트랙 등의 크로즈드 서킷에서 편하게 테스트를 하는 탑기어 등의 테스트들도 테스트 중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컨트롤을 잃는 경우가 허다해. 여기에 내가 하나 더 추가하면 난 개인적으로 터보 차량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방금 얘기한 내용에 포함돼. 터보 차량의 경우 파워밴드가 리니어하지 않고 터보가 돌기 시작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파워나 토크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컨트롤이 쉽지 않고 차량을 한계까지 끌고 가기가 부담스러워지게 돼. 그 이후에도 차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로에서 절대로 트랙션을 끄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과 트랙션을 킨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운전하면 나름 실력 이상의 드라이버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량이었어. 그냥 느낌을 비교하면 벤즈 SL 55 AMG 그걸 트랙 세팅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벤즈 같은 고급스러움은 반드시 있는데 겁나 견고한 셰시에 하드한 서스. 그러면서 스티어링 감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틀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핸들링. 절대로 쉽게 친해지는 페라리나 포르쉐의 느낌은 아니야. 러프하고 단단하고 차량의 느낌을 운전자에게 바로바로 긴밀하게 전달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하면 다 따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까지 몰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 이상의 깊이 있는 리뷰는 못하겠다. 참고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페라리 360 챌린지 또는 430 스쿠데리아, BMW E92 M3 뭐 그런 등의 차량 느낌이야. 이 차량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측면에서 이 차를 보게 되면 6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SLS의 역사는 54년도에 300SL 걸윙 도어 모델에서 이 차량의 뿌리를 찾을 수 있어. 물론 1952년도에 레이스로 데뷔한 모델이 완전한 최초이긴 하지만 양산차로서는 54년도에 300SL이 정확한 이 모델의 최초라고 판단돼. 이 모델은 현재도 너무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경우는 100만 불을 호가하고 가장 비싸게 팔린 차량의 경우 462만 불에 아리조나 경매에서 팔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희소성 및 소장 가치가 있는 모델이야. 현재까지도 너무나 인기 있는 모델을 현대판으로 리바이벌하여 현대적 가치 및 향후 미래에 또 다른 인기 있는 모델로서의 가치를 담고 만들어진 SLS AMG. 차량의 성능 및 존재감뿐만이 아닌 투자적인 안목까지도 고려하여 만든 SLS. 이 차량이야말로 시대를 넘어서는 슈퍼카 중의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야. 내 주위의 이 차 소유자들은 절대 안 팔고 잘 안 타고 다녀. 왜냐면 이제부터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희귀해지거든. 이 차는 알파로메오 AC, BMW G8처럼 이제부터는 성능보다 가치로 판단해야 될 차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좋은 차 있으면 빨랑 사도 무조건 오른다의 한 표. 끝.